네, 맞습니다. 이건 또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만 접근 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흉기로 아내 살해한 60대 남편이죠. 친족살인 플러스 가정폭력이죠. 예. 예. 그리고 접근 금지가 떨어진 걸로 봐서 이전에 가정폭력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근데 접근 금지까지 떨어졌는데 떨어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가서 살해를 했다. 접근 금지 기간이 종료 7일 후에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12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이달 12일까지 그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다음에 연락 제한 등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죠. 사실 접근 금지 기간 동안에 여기는 A씨가 B씨를 찾아간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여기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위반을 했다 그러면 연장됐겠죠. 그렇죠. 위반했다 그러면 또 다시 또 입건이 돼서 사건이 진행됐을 것인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애초에 이 가해자는, 이 범인은 아내분을 살해할 의도가 진작부터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후에 기자들 앞에서 이 범인이 한 이야기는 내 집인데 못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냐. 그리고 아들이 한 명 있나 봐요. 아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다. 죄책감이나 반성도 없고 그냥 당당한 걸로 생각을 하면, 이 가해자는 그냥 내 아내나 자식이 그냥 소유물이고 소유물이 나한테 감히 반항을 해? 왜냐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왜냐면은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은 내가 아낄 수도 있지만은 내가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거든요. 찢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다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뭐 스마트워치나 뭐 CCTV 설치를 해놔도,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 CCTV 설치해놔도 들어와서 죽여버리고, 스마트워치를 줘도 뭐 찾아와가지고 뭐 경찰이 오기 전에 죽여버리면 의미가 없는 게다가 거잖아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워치나 그런 것들은 효과가 있을까 없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발생을 해버리니까요. 접근 명령 금지가 연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외출하는 것을 틈타서 기회가 되면은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근데 저는 사실 변호사님보다는 좀 더 이렇게 악의적으로 저는 좀 더 보는 것이, 만약에 어설프게 범행을 했다가 또 완전히 그냥 기회가 차단될 수 있으니 확실하게 참았다가 확실하게 죽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저는 오히려 그쪽에다가 뭐 의심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위험성을 좀 미리 어떻게 좀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없을까요? 참 이런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젊은 나이라 그러면 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60대 남성이고 60대 만약에 후반 정도가 됐고 다소의 인지기능 영역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이 자제력이란 충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같이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전에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가정폭력을 행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히려 이전에도 문제가 많았으니 접근 금지도 떨어진 거고. 그렇죠. 피해자 보호 명령까지도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혹시 접근 금지 중에 뭐 보호 관찰처럼 이 지금 가해자를 사전에 그 누군가가 계속 주기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정서적인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거를 판단하는 제도 같은 게 있나요? 그거는 없어요. 임시조치 내용에 보면은 수강명령이나 그 다음에 상담, 치료 상담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마 처음에 판사님이 판단해볼 때 그건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판사님이 그걸 보고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너 가서 저기 수강명령 받아. 가서 상담해. 몇 시간 상담해. 목적이 이 사람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게 아니라 치료 개념인 거죠? 치료 개념이고 상담 개념인 거예요. 치료감호소에 가면, 그러니까 성폭 피해 가해자들은 보통 치료감호소를 보내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서 거기서 그런 검사를 아마 할 거고, 거기 필요하다면 거기서 아마 약물 치료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범행을 저지른 다음이에요. 다음이에요. 거기가 구속된 사람들이에요. 구속된 사람. 불구속 상태에서는 못 보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상식적으로 가지지 않는 범죄 유형에 있어서는 이
2차적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자꾸 이런 드네요. 경우는 범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리적으로 분리시켜 놓는 네, 것밖에 맞습니다.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사건은 진짜 그랬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 처벌법에도 그 우리 전자발찌 그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스토킹 범죄에서는 전자발찌가 있잖아요. 잠정 조치에. 네. 근데 그게 효과가 사실은 되게 좋아요. 그렇죠. 네, 효과가 좋아. 물리적인 물리적으로 어떠한 떨어뜨려 놓는 효과가 거예요. 있어요. 왜냐면 전자발찌가 그쵸. 1km 이내에 그게 가해자가 들어오면은 바로 경찰이 캐치할 수 막 있는 거죠. 울려버려요. 가정폭력 심하게 하신 분들이 자기 아버지가 아마 자기 어머니한테 심하게 하는 걸 많이 보고 자라지 않았을까. 거의 그래서 한 90%는 그런 가정폭력은 대물림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나는 절대 저렇게 안 살 거야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닮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 네.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런 행동을 안 맞아요. 하겠다라고 네. 다짐을 하는 것들이 정신과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면 내가 이미 적응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편한 쪽으로 예측 가능한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이제 가정폭력이라든지 뭐 혹은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나쁜 행동도 있잖아요. 보고 따라하는 그런 것들은 의지적으로 더 막으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사건을 해서 검사 출신 변호사와 경찰 출신과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한 주에 사건을 가져다 놓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어떤 방송에도 없지 않나. 너무 조합이 좋은데요.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 어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들에 대한 걸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주의 사건 이슈에 대한 부분들에서 저희가 다룰 사건이 없을 날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